네, 금요일의 남자가 목요일에도 왔습니다. 목요일에도 왔지만 금요일에도 옵니다. 반갑습니다, 반승철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방송 타시는 굉장히 좀 세련되지셨다, 좀 스타일이 좋아졌다 이런 피드백 좀 받고 계신가요? 예,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 사람은 네.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최고 혹시 미용실 바꾸셨습니까? 바꿨습니다. 네, 원장님이 서운해하시겠군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죄송스럽네요. 네, 새로운 스타일 훨씬 잘 어울리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뉴스 어떻게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오늘은 뭐 이번 주 내내 빅테크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일 시장은 이제 빅테크 급락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폭 축소 후에 재차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부진으로 9%, 7% 마이너스 났고 오늘 장중 실적 발표할 아마존도 마이너스 4%, 마감 후 발표하는 애플도 마이너스 2%, 메타는 장중에 마이너스 5에 지금 시간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마이너스 20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100은 깨졌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쁜 상황에서 이런 거를 뭐 추가로 매수하라든지 뭐 이런 걸 권유하지 당연히 못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첫 번째 장 개시 전에 갑자기 조금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게 장 개시 전에 호주 카나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 캐나다 카나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캐나다 기준금리를 3.75%로 50bp 인상했거든요. 근데 시장 기대가 75bp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하지만 목표점은 그대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질까봐 속도 조절은 우리가 한다. 근데 인플레가 심해지면 언제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 항상 앞서서 뭐 지역도 비슷하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곳에서 50bp라면 혹시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 국채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개월물은 정책금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물은 경기와 인플레를 이제 기대를 반영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후행하기 때문에 연준이 그 긴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큰 악재죠.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역전됐다라는 거는 악재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동시 신호이고요. 지금 근데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긍정 부정 동시 신호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일종의 골디락스 상태를 원하거든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죠. 화학 반응처럼 막 확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확 꺼져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지금 혼란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 재료하고 부정적 재료를 확인을 해서 시장 방향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긍정적 재료는 결론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매크로 악재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하도 친구 같아요. 하도 많이 이제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친구 같아서 그냥 이름 부르려고요. 닐 여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지날 가능성이 있지만 근원 인플레는 피크라는 증거가 없다. 나쁘게 들리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끝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임스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근데 금리가 4.5에서 4.75 부근에 가야 한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11월 3일 날 0.75 올리면 4%거든요. 그 후에는 좀 뭔가 좀 뭐랄까요? 유도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일리 여는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폭의 축소를 논의할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월러 연준 이사는 12월 회의는 긴축 속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조 자체가 이전에는 연준이 몰라 무조건 올려야 돼 무조건 경기를 침체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좀 톤이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이제 영국 총리 이제 새로운 영국 총리분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문제점 등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곧 없어질 테니까. 근데 이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리시 수낙이라는 전 재무장관이 영국 총리로 확정이 됐죠. 네, 이분이 비판했던 게 전임 총리의 감세안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재무장관 시절부터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왔던 분이고요. 트러스 정부처럼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영국 채권 시장이랑 환율이 바로 진정이 됐죠. 이분이 되고 나서. 네, 리시 수낙 총리가 상당히 금융권에서도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상당한 엘리트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제 저도 방송 라이브 봤는데 네. 너무 자세하게 진용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저희 리얼 드래곤님이 네. 상당히 그 동갑내기라서 깊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저보다는 동생이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리시 네. 수낙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네. ECB가 오늘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물이 그래서 약간 더 밀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높은 거죠? 네, 캐나다처럼 좀 낮추면 좋았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좀 높습니다. 75bp. 유럽이 근데 어쩔 수 없죠? 버틸 체력이 있는지가 문제겠네요. 네, 문제입니다. 근데 좀 이따가 한번 자세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네, 네, 22가 0.7면 이제 3%된 거네요. 제조 PMI가 이제 예상치가 50일 실제가 49.9가 나왔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모두 50 이하 및 예상치를 하회해서 시장이 이것도 사실은 악재에 가까운데 호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 시장이 괜찮았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시장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금융 시스템은 견조하다.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목이랑 뭔가 안 맞잖아요. 제목은 분명히 경고인데 우리는 괜찮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환율이 흔들릴 경우에 일본과 중국의 미국채 매도를 미국이 과연 아주 사뿐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예, 다음 이번에 화면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가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 화면인데요. 이 미국 재무부에 가서 오전에 미국채 보유국 순위를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21년 11월 이후에 보시면 전부 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감소합니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었고요. 11월 달에 1조 3천억 달러 가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1조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딱 10개월 지난 22년 9월에 딱 보니까 10월에 보니까 일본이 1290억 달러가 감소됐고요. 중국 본토는 1090억 달러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 영국 순으로 보유 중인데 글로벌 감소량은 보면 2380억 달러나 되거든요. 너무 크잖아요. 이 규모가. 그러면 미국도 나중에 만약에 좀 이렇게 인플레가 좀 잡히면 경기 부양돼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누군가 자기가 채권을 발행하면 받아줄 국가가 필요한데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글로벌 공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슬프게도 이제 부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전까지가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들이었군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뉴스였고, 근데 그게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드릴 때 네.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부정적 재료는 기업 실적이 다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안 좋게 나오고 실제로 있죠. 나오고 있고. 네. 근데 긍정적인 재료라고 분류를 했던 거는 왼쪽에서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그나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긍정적인 재료로 봤던 거고, 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쩌면 부정적인 재료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한번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빅테크의 본격적 실적 악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중국 불확실성,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 골치가 아픕니다. 자, 시진핑이 이제 월요일 3연임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재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거의 투매였죠. 전 종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는 완전히 투매였었는데요.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이 독재가 되면 미중 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갈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중국 내부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거죠. 시진핑 단독 파벌로 구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남탓 못합니다. 이전에는 시진핑이 공동부유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면 그냥 그건 리커창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뭐랄까요, 시진핑이 이제 뭔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동부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동부유라는 말 듣는 순간 놀랬죠. 그런데 시장에서 놀랬는데 이거에 대한 그 의문은 이건 것 같아요. 부동산 보유세나 재산세, 상속세 부과로 재원을 마련해서 뭔가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게 없었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체 없었거든요. 보유세든 뭐 상속세든 재산세든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손을 대지 않을까? 이건 제가 듣기로 20년 전부터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대기업 관련 우리가 아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회사들 규제를 어떻게 전개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시진핑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을 잘 이해를 해라. 나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쪼개서 파일을 나눠 먹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게 공동부유다라고 다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나아졌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얘기를 해줄지 안 해줄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로 코로나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좀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제가 오판한 것 같아요. 당장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요. 시진핑이 4년임을 했을 때 뉴스에 보시면 언론에 보시면 뭐 대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길에서 독재자 물러가라 이런 식의 뭔가 저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항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존 같으면 저항을 물리적으로 막아야 했을 텐데 지금은 저항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코로나니까 봉쇄시켰다라고 나오지 마라고 하면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명분도 좋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게 코로나가 해제는 안 되고 완화되는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 완전히 내정이 다져지는 때까지는 제로 코로나가 예상보다 질질 끌릴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중국 시장을 보면요. 저는 되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날. 맞아요. 예. H테크 지수가 10%, 지수가 10%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4%, 그 다음날도 4%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투심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립 서비스만으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중국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에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겠다. 위안화는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올랐던 거고요. 음보감회에서 중국의 자본시장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규정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견조하고 회복 탄력적인 자본시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말 그 립서비스 몇 마디 때문에 시장이 또 많이 움직였거든요. 정책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방향성에 대한 멘트 맞습니다. 정도? 그냥 기존에 하던 거나 그대로 할 거야라는 멘트만 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증시는 시진핑 의도에 따라서 쏠림이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화면
하나 같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그 재료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지금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물이 이 국채금리가 10년물하고 역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3개월물이 오늘 아침에 4.076이었고 10년물이 4.059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물은 3개월만 있어도 4%를 받는데 10년물은 10년 내내 들고 있는 불확실성을 지고도 더 적게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면 코로나 때 아니면 뭐 금융위기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쉽게 발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게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가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요게 다음 게 이제 말씀드릴 게 결론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시장 전망을 하는 거는 어제 뉴스에 재밌는 사람들이 2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가 대표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는 사람이 약세장이 내년 1분기쯤 끝날 걸로 본다. 대표적인 약세론자였거든요. 네. 왜냐면 S&P 500 지수가 3,000에서 3,200포인트에서 바닥 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핌코의 에린 브라운은 시장이 반등할 때 주식 약세 베팅을 늘렸다. 자기는 대형 테크 기업들 실적 우려가 월가에 닥칠 고통의 전조일 뿐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요 D가 중요하거든요. 기업 실적이 보다 광범위하게 악화되고 내년 컨센서스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어야 비로소 바닥을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꽤 요즘 오늘도 보면 꽤 있으신 것 같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게 꽤 많이 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거는 이제 지난 분기잖아요. 근데 다음 분기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될 것, 아까 메타처럼 급격히 나쁠 거다라고 하고 가격 다 낮추고 뭐 조정을 밸류를 다 했죠. 다 하고 났는데 의외로 시장이 괜찮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매크로 변수이든 뭐 마이크로 변수이든 시장이 의외로 괜찮게 나와버리면 얘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 피크 시점이나 금리 피크 시점, 달러 강세 피크 이거는 사실은 다 같은 말들이거든요. 다 같은 말인데 1분기로 보는 쪽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리고 마이크로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정이 한 번 더 발생하면 밸류에이션을 선반영하고 나면 실적 개선이 나타날 시점은 아마 대부분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로 예상할 거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내년 1분기가 저점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한다면 어차피 선반영할 거니까요. 그러면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기왕 할 거면 좀 빨리빨리 주가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뭐 추세적으로 막 주가가 반등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든 뭐 좁은 박스권이든 이런 정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고 아니면 오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실적이 되게 나쁘게 나오면 안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실적이 의외로 괜찮은 경우에는 의외로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애플 오늘이 막차님이잖아요. 네, 그분 저희 계속 애우 막차님. 똑같은 근데 그게 저도 궁금해서 오늘 잠깐 봤는데 9월달 중국 그 휴대폰 판매량을 봤는데요. 대부분 중국 회사들은 다 안 좋았는데 애플 판매 혼자만 유독 좋았습니다. 되게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9월 판매량이었었으니까 예, 예상보다 잘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원래 이제 1분기가 거의 1년 농사의 반이잖아요. 1년 그렇죠. 농사 반 짓고 2, 3, 4가 안 좋은데 지금 그리고 참 한 분기씩 빠르잖아요. 애플은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4분기가 될 텐데 4분기가 괜찮지 않을까. 예, 기대해 봅니다. 기대감이 약간 생기는 뉴스네요. 예, 의외로 잘 나올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에어망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제 메타가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건 뭐 다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매출이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 4%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 났는데 지금 비용을 보시면 판관비가 19%나 늘었어요. 이게 타격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진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 게 4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도 36%에서 20%로 감소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건 세금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요. 13%에서 20%. 왜 세율이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들게 나왔고요. 순이익이 52% 감소했고 EPS도 49%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거죠. 광고 노출수 자체는 17% 증가한 게 맞는데 광고당 평균 가격은 18%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보면 마이너스 6%. 지금 이번에 발표되어 있는 빅테크들 전부 다 보니까 평균 마이너스 6에서 7 사이고요. 이게 보통 매출의 50%가 미국이고 50%가 해외인데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상승률하고 같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딱 6.3개월 동안 6.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 지금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매출 효과가 있는 거고 컨퍼런스 콜 보면 비용을 2022년 3분기 수준으로 2023년만까지 동결은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난감하네요. 저도 이제 메타를 투자를 하고 있고 보유 중이십니까? 그럼요. 메타가 반토막 이상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타 지금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할 거는 우리가 짚고 갈 거는 짚고 가야죠. 왜 그러냐면 근데 물론 이제 메타가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나중에 늘려가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당장은 저도 그럴 생각은 없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회사들 투자하려면 실적이 돌아서는 거를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사업부가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패밀리 오브 앱스와 리얼리티 랩스 요 두 개인데 우리가 아는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게 리얼리티 랩스고 나머지가 패밀리 오브 앱스입니다. 보시면 사실 리얼리티 랩스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밑에 요 노란색 보시면 지금 쏟아붓는 게 거의 분기에 5조씩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쏟아붓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감당 못할 정도의 큰 손실이냐? 작년까지만 봐도 이 손실은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에서 한 10% 정도의 손실이니까 감당할 수 있었는데 패밀리 오브 앱스가 확 줄어들면서 40%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확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더 무서워 보이는 이유는 이거를 더 늘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를 더 많이 늘릴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메타 플랫폼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가 우리가 아는 어디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빅테크에 들어가는 애고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요. 사업 구조도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냥 전부 광고죠. 자, 그러면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릴스입니다. 릴스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 메타 주가는 저는 돌아설 거로 보거든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냐면 릴스가 매일 1,400억 회 재생이 된대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 싶은데 아무튼 1,400억 회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6개월 전보다 50%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초창기 최파고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문자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는 유튜브한테 밀렸었고 동영상에서 쇼폼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그 틱톡한테 밀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메타가 그걸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릴스인 거고 네. 릴스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릴스가 이제 수익화 시킬 수 있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얘가 또 다른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 나빠져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널리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반사 이익은 구글과 메타가 보게 될 텐데요. 저는 릴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릴 만한 주식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왓츠앱 메신저인데요. 왓츠앱 메신저가 클릭 투 메시지 광고가 15억 달러 나왔거든요. YOY로 80% 증가한 거거든요. 이것도 작은 증가율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증가율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이게 본업은 광고의 본업은 결국 이게 이 회사의 잘못은 아닌 거거든요. 시황이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황이 돌아오면 매크로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저도 이거예요. 메타버스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나 기기는 확보했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봐도 어떤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가 될 건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 관련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 네이버 관련 이제 임원분들이 하는 이제 말씀들 이렇게 들여다 보면 내가 뭔가를 기술을 좋은 회사들이 인수하거나 뭔가 협업하려고 하면 이미 메타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이상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회사인데 킬러 컨텐츠가 뭐가 될까? 메타가 이제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인의 위대한 역량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역량 확대하고 서버빈 네트워크 장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빌아이 이제 상장했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모두가 가치주만 지금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성장에 목마를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다가올 성장주들도 좀 준비를 해둬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모빌아이는 어차피 내일 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 좀 부정적인 뉴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나마 낙관적인 뉴스를 좀 같이 균형 있게 다뤄주신 것 같고요. 네, 시장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2교시에는 정희석 이사님 와 계십니다. 매번 최근에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리서치를 저와 나눠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정희석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